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2009년도 3월달에 시작했던 우리 글로벌 경제 포럼이 오늘 152회째를 맞죠. 저는 초창기 운영위원으로 참여해서 이 자리에서 사회를 3년 정도 보다가 사회 은퇴를 했습니다. 오늘 좀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모임을 이렇게 진행을 하기를 바랐는데 어느 한 분이 이야기를 하시네요. 기업으로 되면 모든 모임은 인원들이 좀 준다고, 그게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모처럼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이 우리 글로벌 문화경제 포럼이 오늘 이렇게까지 발전하도록 옆에서 물심양면 큰 무언가 지원을 해주신 우리 이여경 회장님, 그리고 박재갑 회장님들께 두 분께 여러분들 크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이사장을 맡아서 지금 5년째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찍이 문화예술의 가치와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해온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성에 미술관을 지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작품들, 가끔 제가 직접 도슨트를 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조수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은 예술의 전당에서 수시로 얼굴을 뵙는 아주 친숙한 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기 전까지, 그래서 그 조 교수님의 프로필을 받기 전까지는 단지 음악의 회원으로서, 또 한국과언협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저도 나중에 또 이사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음악 전문가로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다니까 정말 박학다심하시고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관심과 이해의 폭이 넓으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특히 그 우리나라에서 베토벤 전문가로 아주 음악인들 사이에서도 익히 알려지신 우리 조수철 교수님께서 1400년대 중반에 태어난 두 사람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어떤 좋은 말씀을 전달해 주실지 자막 기대가 대단합니다. 자, 그럼 모시도록, 그리고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회장님 인사 말씀 챙겨듣는 걸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다. 자, 이리 나오시죠. 여러 회장님. 오늘 좀 길게 해주세요, 길게. 아유, 오늘은 좀 건너뛰나 했는데, 근데 올해 2005년 중에서 제일 조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결석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방학이니까 푹 쉬고 1월 달에 결석하지 마세요. 예. 조금 길어요. 자, 그럼 기념자리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자, 이제 기대하시는 강의 시간이죠. 조수철 교수님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알레르기성 기침이 있어가지고 혹시 강의 중에 기침을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왔을 때 제가 베토벤과 바그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올해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인데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짓입니다. 그죠? 그 네 사람이 다 평생을 해도 다 알지 못할 그런 분들인데 두 사람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좀 황당한 짓이긴 한데, 오늘은 왜 제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우선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옥천, 이제 소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발달 과정, 삶과 예술의 발달 단계, 비교를 하고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론 쪽인데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게 백그라운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연결이 되는데 이게 없이 바로 말씀드리니까 그저 황당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생 동안 해온 과정을 두 개의 주제로 요약한다면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의과대학에서 환자를 볼 때 질병으로 보지 말고 인간 전체로 보라. 이런 말을 학생 때도 억수로 들었고요. 나중에 교수가 돼가지고도 한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인간 전체를 본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모델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모델을 제가 이름을 만사형토노 모델로 이렇게 굉장히 좀 건방진 이름이죠. 그죠? 그다음 또 하나는 환자 고통을 내 고통으로 생각하라. 가족의 어려움을 네 가족처럼 다루라. 이런 말도 수도 없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거죠. 그죠? 어떻게 하면. 그게 이제 하나 사상입니다. 완이즘이죠. 나하고 환자 하나가 되면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제 일생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러지만 이 두 가지 과정에 이르는 과정, 이 두 가지의 사상과 모델에 이르는 과정을 제가 한 80시간에 걸쳐서 유튜브에 실었습니다. 주제가 한 70개쯤 되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 해야 되니까 우선은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질문들을 하죠. 인간이란 뭐냐? 건강이란 뭐냐? 질병이란 뭐냐? 이러지만 사실 이런 주제는 의사뿐 아니라 모든 학문에 공통적일 수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학문을 그 대상은 인간이거든요. 인간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면은 모든 걸 통합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들면은 그 모델을 이루고 있는 구조가 작동을 잘하면 조화롭게 작동하면 건강한 상태죠. 조화를 깨지면 질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만사형통 모델인데요. 구조는 바이오 사이코 소시오 스피리트라는 겁니다. 영적인 거죠. 원래 WHO의 모델에서 시작한 거예요. WHO 모델은 생물, 정신, 사회로 돼 있죠. 그죠? 거기서는 영적인 걸 포함을 시켰고요. 시간, 공간 개념을 넣고, 그 다음에 태도를 넣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긍정적, 역사적, 과학적, 예술적, 철학적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로 생물, 정신, 사회, 영적인 면에 적용이 되면, 조화롭게 되면 건강 상태고 깨지면 질병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과 예술적인 게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영적인 건 종교, 그죠? 철학, 예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예술적, 철학적 이렇게 되니까 제가 베토벤과 바그너 이렇게 이런 걸 할 때는 제 모델에서 이런 모델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면 퇴임하기 전에는 바이오 사이코 소시오 스피리트한 면이 저는 이 모델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통성 모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제가 퇴임하고 나서 국군수도병원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을 한 7년을 했는데요. 그걸 하면서 아래쪽에 보완이 된 겁니다. 그 제도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박지갑 교수가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수도병원에서 은퇴한 교수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해서 아래쪽이 보완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지갑 교수가 아주 고마운 분이죠. 그죠? 그런 제도가 없었으면 아마
제후의 모델로 끝났을 겁니다. 제가 병사들하고 한 7년 일을 하면서 아래가 보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면은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오막게 다 들어가죠. 종교, 신화, 문학, 뭐 예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번에는 음악에 대한 말씀드렸고 오늘은 예술에 대한 말씀인데 사실 참 너무 주제가 커서 어렵기도 하고 좀 허전한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르네상스 미술은 전기 후기로 나누는데 조또 마사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베르키오는 다빈치의 스승입니다. 스승이고 기란다요는 미켈란젤로 스승입니다. 그리고 기란다요의 스승이 또 베르키오입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베르키오의 세컨 제너레이션 제자가 되는 셈이죠. 그 다음에 그 후기 쪽을 고전주의라 그러는데 오늘 말씀드린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미켈란젤로 두 분에 대해서요. 이 다빈치인데 아까도 여기 제목을 붙이셨는데 떼야 됩니다. 다하고 빈치. 이게 이제 혼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빈치의 레오나르도예요. 빈치가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떼야 되죠. 관사가 되니까. 그래서 르네상스의 입구에 단테가 있고 출구에 미켈란젤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 사상 동향은 뭐 신플라톤주의, 인본주의, 신플라톤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그리스 철학하고 기독교 사상이 통합된 그런 주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 중심이 되고 개인주의, 개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되던 그런 시기였죠. 현실주의, 세습주의. 일부에서는 카톨릭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마르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죠. 이 종교개혁하고 이 두 화학의 관계는 다빈치는 1519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고 미켈란젤로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심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게 물질 속에 영혼이 존재하는 개념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이런 건데 이걸 보면은 그 불상을 만드시는 분하고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불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돌을 놓고 앞에서 불공을 들이면은 어느 날 그 돌에 부처님 모습이 나타난답니다. 나타나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모습에 따라가지고 돌을 잘라내는 아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심플라톤주의의 영향을 인문학자들하고 관계를 통해서 다빈치는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책을 보면 하도 이 볼 때마다 교황이 바뀌어요. 하도 많이 바뀌어서 제가 한번 다 모아봤습니다. 200,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시대에 거쳐갔던 교황이 209대부터 224대까지예요. 16명의 교황이 거쳐갔죠. 짧게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그렇게 되고, 다빈치 경우는 209대부터 217대까지가 되고요. 미켈란젤로는 212대부터 224대까지 13명의 교황을 거치게 하니까 책 보면 페이지마다 교황이 다른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를 보면은 우선 교황들하고의 관계를 보면 굉장히 달라요. 그죠? 달라가지고 미켈란젤로는 교황과 메디치가의 그 서포트를 굉장히 많이 받죠. 그죠? 인기도 좋았고. 근데 다빈치는 그 양쪽하고 관계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다빈치는 저희 메디치가로도 그렇고 교황으로부터도 작품 의뢰를 거의 받은 게 없습니다. 아주 따돌려진 그런 상태가 됩니다. 메디치가는 이름처럼 처음에는 약장사로 시작을 했죠. 그죠? 메디치. 근데 나중에 금융업 모직업을 해가지고 교황도 배출을 하고 그러죠. 르네상스의 탄생과 발전에 아주 시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가계죠. 그죠? 그래서 다빈치하고 미켈란젤로인데 결국이죠. 메디치하고의 관계도 줄리아노 데 메디치하고 가까운 관계가 있어서 약간 관여를 하지만 작품 의뢰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뭐 굉장히 로렌조 데 메디치가 굉장히 사랑해가지고 양자로 들여가지고 자기 아들처럼 아들하고 똑같은 대접을 하죠. 죽고 나서는 이제 부대접을 받게 되지만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생하고 어린 시절을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생아였죠.
아버지가 어디 시골에 뭐 놀러 갔다가 아마 어떤 그 농부의 딸을 건드려가지고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는 생모가 키웠는데 아마 그 여인을 다빈치 가해서 좀 안 되고 그랬으니까 결혼을 시켜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근처에서 결혼을 해서 하고 아버지는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얼마 동안은 다빈치가 어머니가 좀 키우고 그 후에는 아버지는 피렌체로 동생으로 떠나게 되고 할아버지가 주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머니의 사랑이 좀 결핍된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 두 분 다 이제 그들은 신이가 인간이 둘 다 살아있을 때 신적인 신과 같은 사람 이런 이제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재능은 이제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이 두 사람을 하게 된 건 미켈란젤로를 하고 나서 미켈란젤로를 저기 정리를 했더니 다빈치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빈치를 하는데 둘이 너무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빈치가 굉장히 갖고 있던 이미지하고는 그 라이프가 굉장히 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이게 이제 다빈치가 어린 시절 보낸 집이죠. 생각은 알 수가 없죠, 그죠? 시골 어디서 태어났으니까. 그처럼 빈치가 피렌체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출생한 사람들이 미켈란젤로 보카치오 아마 이 지역이 굉장히 영적인 그런 힘을 가졌던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다 그 근처에서 인문학자들, 예술가들이 태어났습니다. 페트라르카도 그렇게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다빈치 마을의 전경, 이제 아마 어렸을 때 이런 경치를 보고 자라면서 뭐 그림도 좀 그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카프레스의 미켈란젤로의 생각, 이거는 지금 아마 기념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프레스라는 데서 태어나죠, 그죠? 카프레스의 정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상 및 가족을 보면은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양쪽 다 조상들 가운데는 예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원시생물에서 기적적으로 솟아난 한 줄기 불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미켈란젤로 태어났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어떤 유전적인 이런 영향을 받은 건 전혀 없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제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죠? 카두시 카프레제라는 데서 태어나고 아버지는 행정관이셨습니다. 어머니는 26세 때 사망을 하시는데 아마 이게 사망한 그 병은 확실하지 않은데 아마 출산 후 사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낳자마자 아버지는 떠나고 미켈란젤로는 그 속공의 부인에게 맡겨져가지고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미켈란젤로 이제 어머니 사랑은 거의 받지 못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결혼을 하는데 그 어머니로부터는 상당한 냉대를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5형제의 둘째였는데 나머지 형제들은 거의 경제력이 없어가지고 미켈란젤로가 보면 나머지 형제들을 다 먹여 살리는 이런 상태가 됐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이제 사생아로 태어나고 이랬는데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빈치에서의 생활을 보면 그 과정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16세까지 고향에서 살았거든요. 16세면 그 당시 16세면은 뭐 정상적으로 크는 경우 같으면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건데 그때까지의 과정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도 있고 할아버지께서 키우셨는데 할아버지께서 남긴 메모를 보면 자기 다빈치가 그렇게 태어났지만 사회적으로 괄세를 받지 않았다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괄세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정상적인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제 교육을 받았죠. 어머니는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스승들을 보면 이제 다빈치는 피렌체시, 그러니까 16세 이전까지는 아마 혼자 성당에 이런 데 다니면서 벽화나 이런 거 대개는 옛날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고 17세 때 아버지가 이제 피렌체에서 메디치가의 어떤 공주님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걸로 가서 아버지 밑에서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육의 그림 공부가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피렌체에 가서 공방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철자법도 잘 하지 못하고 읽는 것도 상당히 서툴었고 쓰는 것도 좀 서투르고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메모는 엄청난 게 좋죠. 몇만 페이지, 3만 코덱스라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건 한 5, 6천 페이지지만 기록은 한 3만 페이지에 기록을 남겼거든요. 그리고 옛날 고전을 읽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본대는 아주 기초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혼자서 이렇게 병원 뭐 성당 이런 데서 하고 17세에 와서 베로큐 아까 말씀드렸던 베로큐 공방에 문화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6년은 뭐 분 만들기 이런 걸 하고 다음 6년이 채색법 베개 직접 그리기를 그러니까 베로큐 문화생으로 가면서 처음 제대로 미술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로큐 문화생이 이제 보티첼리, 베란다에와 다 문화생들인데 아마 굉장히 개척자 정신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추구를 하고 또 아주 과학적인 다빈치의 그림을 얘기할 때 항상 과학적인 접근이라는 이런 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 공방의 영향인 것 같기도 합니다. 기하학, 보험금법, 해부학의 기초를 여기서 배우고 그리고 이제 20세 때 한 3년이 지나가지고 화학 동업조합에 독자적으로 독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도제생활을 마친 후에도 베르크의 조수로서 계속 도움을 주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음악, 미술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래도 시보다는 그림이 더 우선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렌치에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공방을 다니면서 각 공방마다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풍경화를 강조를 하고 과학적, 수학적인 걸 강조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인체 운동과 근육에 대한 이 각각의 특징을 다 받아들이는 이 상당한 노력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세 때 풍경 소묘 그림입니다. 산타마리아 넬레 네베 날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 여름인데 아마 막 눈이 내렸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해가지고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아마 그림을 하나 그렸던 것 같고요. 동굴에서 보고 뭐 성 모사와서 성 한나 그리고 양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이런 그림들의 배경에 항상 인물과 배경에 풍경화가 들어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빈치가 그린 최초의 그림입니다. 아르노강과 풍경이 있는 언덕이 있는 풍경인데 이게 정식으로 그런 건 아니고 스케치 비슷한 건데 위에가 앞면이고 뒤쪽이 이제 뒷면 아래쪽에 있는 게 뒷면입니다. 뒷면. 근데 다빈치가 그린 처음 그림이고 서양화에서도 풍경화로는 아마 이게 최초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태를 알리는 천사 가브리엘의 모습이죠. 그죠? 요 그림도 계속 그 베로큐 스승의 영향이 남아있는, 이거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수태가 예수를 천사가 알리는, 이게 아마 한 20세 전후에서 그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그림은 23세에서 26세인데요. 세례받는 장면이죠. 그런데 스승 베로큐하고 같이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스승이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리는데 아래쪽 왼쪽에 또 꼬마 천사가 있는데 오른쪽은 선생이 그리고 왼쪽은 다빈치가 그립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뭐 차이를 모르겠는데 스승이 이 그림을 보고는 하도 기가 막혀서 붓을 놨다는 또 이런 기록이 있기도 해요. 오른쪽은 스승이 그리고 왼쪽은 다빈치가 그렸습니다. 전체는 이제 스승이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이게 24세 때는 동성애 남색증이라고 고소를 합니다. 이 당시에는 뭐 이게 판결을 받게 되면 거의 사형이죠. 사형인데 어쨌든 상대방이 굉장히 좀 파워풀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두 번 재판을 받는데 두 번 다 이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도 확실하지는 않은데 동성애 소문이 좀 있었죠. 그죠? 카바리에라는 아주 젊은 화가였는데 둘 다 결혼 안 하고 일생을 지냈는데 다빈치는 확실한 동성애자였고 미켈란젤로는 한 세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광야에서 기도하는 성 히에로니무스인데 이건 어디 의뢰를 받은 그림은 아니에요. 다빈치 그림을 보면 미켈란젤로는 거의 99% 의뢰를 받아서 그리는데 다빈치는 자기가
자기의 학습을 위해서 그린 그림들이 많아요. 이것도 미완성인데 의뢰를 받은 건 아닙니다. 4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해부학 공부를 하거나 뭘 하면서 하면은 그 해부학 공부하는 것과 그림하고 연결짓는 이런 시도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481년도에 교황청에서 메디치가에 시스테나 성당을 장식할 예술가들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뽑아보냈는데 다빈치가 제외가 됐어요. 다빈치를 빼버립니다. 이 자존심 팽개사가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필리핀을 떠날 작업을 하는데 그렇지만 7월 달에는 동방 박사들의 영배라고 해서 요게 이제 그 그림인데 요건 아마 어디 수도원에서 의뢰받은 이것도 미완성입니다. 다빈치는 완성 그림이 얼마 없어요. 거의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의뢰를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 드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이제 그리다가 말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빈치는 이제 어린 시절에 그렇게 지냈고요. 미켈안젤로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아주 잘 받았죠. 그죠?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또 메디치가에 들어가서 많은 인문학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인문학자들하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인문학에 대해서도 상당한 박시간, 다한테에 대해서는 미켈안젤로가 거의 연구 1인자였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인문학하고의 관계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미켈안젤로도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면서 선배 화가들의 그림을 보고 배우는 이런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들은 안 시키라고 그랬죠. 절대로 그냥 막 두들 패고 그랬습니다. 미켈안젤로 아버지가 행정 뭐 이런 거 시키려고요. 혼자 안 되니까 이제 삼촌하고 같이 와서 두들 패고 그랬는데 뭐 도저히 말릴 수가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13세 때 게르란다 형제 공방에 3년 계약으로 거기 이제 입교를 시키는데 가서 일을 하는데 메디치가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인재가 있는 그 재능이 있는 그런 화가나 이런 사람들을 픽업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롤라모 비엠이라는 사람이 게르란다에 있는 미켈안젤로를 보고 첫눈에 알아봤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3년 계약을 했는데 1년 만에 나와가지고 로렌츠노 메디치 미술학교에 바로 갑니다. 아주 교육을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아주 통섭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죠. 그렇죠? 로렌츠 대공이 굉장히 사랑해요. 양자로 섰고 대신 아버지를 어디 취직도 시켜주고 그런 대로 아들하고 똑같은 대접을 하라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자고 입양을 하게 됩니다. 취직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당시에 유럽에서 최고인 인문학자들한테 교육을 받는 아주 행복한 기간을 가지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그런 디스커션도 하고 또 인문학자들이 신화에 나오는 주제를 주면은 그 주제를 가지고 미켈안젤로가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노력이 아주 세계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 과정은 미켈안젤로는 이제 아주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인문학적인 교육을 잘 받았고 다빈치는 17세 이후에 비로소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발달 시기를 보면 다빈치는 도시예요, 도시. 이게 뭐냐 하면 후원자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후원자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미켈안젤로는 작품의 특성에 의해서 1기, 2기, 3기로 나누고 다빈치는 활동한 도시에 따라 가지고 피렌체, 밀라노, 피렌체, 제1 피렌체 시기, 제1 밀라노, 제2 피렌체, 제1 밀라노, 로마, 프랑스 이렇게 겪어갑니다. 근데 이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 된 과정이에요. 후원자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피렌체 시기에서 도제학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황청에서 다빈치를 제껴놓으니까 자존심 욕설 당했잖아요, 그죠? 피렌체를 떠나야 되는데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는데 마침 밀라노의 그 스피노자라는 그 군주가 다빈치가 만든 악기가 있었는데 그 악기를 갖고 싶어 했던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알고는 다빈치가 자기가 그 악기를 갖고 가겠다. 이래가지고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초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피렌체를 도망가기 위해서 밀라노로 가게 됩니다. 이게 스포르자입니다. 밀라노의 군주였어요. 그래가지고 가게 되는데 가서는 음악가로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다빈치 책을 보면 챕터 하나가 음악가로서의 다빈치 챕터가 따로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요. 작곡도 하고 악기 연주도 하고.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이 루트를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빈치 외에 한 사람도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음악적인 활동도 하고 무대 장치 이런 것도 하고 음악가의 초상 결국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밀라노의 상황은 예술가보다는 그때 도시국가니까 항상 전쟁을 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게 음악가의 초상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그 합창 단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이것도 특별히 의뢰를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가 아주 비슷하잖아요. 이건 이제 어디 성당 의뢰를 받아서 했는데 약간 색깔도 다르고 제스처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그랬을까 했는데 아마 처음 의뢰한 사람들이 못마땅해가지고 다르게 또 요구를 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그것도 상당히 자존심 상한 문제죠. 그죠? 자기가 그래서 줬는데 미켈란젤로한테 그랬다가는 아마 큰일 났을 겁니다. 다빈치는 그런 대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스포르차에서 이 사람은 밀라노를 아테네로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 루도비코하고 굉장히 가까워져야 되는데 가까워져야 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스피노자의 정부들이 둘이가 있었는데 그 초상화를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만족스러워가지고 우애가 담배를 안고 있는 여인 세실리아 카레라는데 첫 번째 정보였어요. 쫓아내고 두 번째 페로니에를 이렇게 왔는데 이 두 그림이 이제 스피노자의 마음에 들어서 스피노자하고 가까워지는 이것도 보면은 다른 화가들하고도 굉장히 다르죠, 그죠? 다른 화가들은 주로 뭐 교황청에 있는 추기경이나 뭐 이런 사람들, 메디치가의 유명한 여인들이 초상하지 이렇게 정부들 그린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다빈치는 이렇게 해야 서바이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밀라노로 가면서 자기 소개서를 써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취직을 하려는 이런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위에는 전부 군사계통이에요. 군사계통이고 마지막에 가서 그림도 좀 그리고 조각도 하고 청동기마상을 제작한 이때 스피노자가 자기 아버지의 청동기마상을 만들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에도 좀 참여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렇게 액티브하게 참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성당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공모를 하는데 다빈치가 또 탈락을 해요. 밀라노에 가서도. 미켈란젤로는 나중에 베드로 대성당에 아주 액티브하게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루도비코가 자기 아버지의 청동 기마상을 만드는 걸 알고 다빈치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6, 7년 동안. 그 전에 있던 청동상에 대한 공부를 하고 연구를 열심히 해서 지원을 하는데 결국 또 그것도 유임이 되질 않아요. 거기서도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불명한데요. 계속 탈락이에요. 다빈치는. 둘을 비교하고 이제 다빈치는 미술이 우선이고 미켈란젤로는 항상 조각입니다. 자기는 조각가라고 해요. 화가가 아니고 주의도 약간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루도비코가 주문을 해가지고 최후의 만찬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체 수도 안에 벽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한쪽은 최후의 만찬이고 다른 한쪽은 몬테파르도라는 사람이 그린 십자가 처형입니다. 이거 최후의 만찬을 하고 십자가 처형을 할 때까지가 24시간이 안 되죠. 그죠? 약 20시간에 걸친 두 개의 벽화가 그려있는데 이게 한 3년 동안 걸쳤어요. 이게 이제 그 성당인데 이건 보려고 그러면은 한 4, 5개월 전에 여기서 예약을 하고 가야 됩니다. 가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15명씩 이렇게 초를 짜가지고 구경시켜주는 이런 겁니다. 이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다빈치가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는데 물감을 템페라하고 뭐 있잖아요. 그죠? 근데 따로 자기가 독립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페이를 하죠. 그래가지고 초기에 물감이 이게 다 이렇게 이제 흐트러져 가지고 수리를 그 후에 보수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몬테파르도 건너편에 있는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래서 밀라노에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림을 몇 장 안 그렸죠, 그죠? 거의 17년 동안을 지냈는데 그림 몇 장 안 그리고 다른 활동을 하다가 그 프랑스에서 루이 12세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밀라노가 전쟁을 나가니까 후원자가 잡혀가고 하니까 밀라노에 있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피렌체로 되돌아가죠. 그죠? 12세가. 스포르차는 실각을 당하고 나중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1508년에 사망을 하는데 피렌체에 와서 이제 방식기의 성모자와 성안나 그리고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위에 그림은 의뢰를 받은 것 같고요. 아래쪽은 이것도 의뢰를 받지 않은 겁니다.
성모자 성한나는 마리아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예수의 외할머니가 되는 거죠. 주제를. 그래서 예수와 성모 마리아하고 이 주제도 미켈란젤로는 성인이 된 예수죠, 그죠? 사망하신 이런 건데 다빈치는 뭐 거의 어린 예수를 주제로 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또 그때 그 다비드 상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대리석이 워낙 커가지고 거의 6m쯤 되거든요. 워낙 커서 아무도 감히 손을 못 댔던가 봐요. 그랬더니 이제 피렌체 군주가 아깝잖아요. 그걸 놓고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다비치도 공모를 하고 미켈란젤로도 공모를 했어요. 다비치가 또 거기서 떨어집니다. 다비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데마다 전부 페일을 해요. 다비치가. 그래서 나중에 만들고 나서 어디 위치를 하느냐, 거기에 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디에 둔다 이런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그때 피렌체 군주가 다빈치하고 미켈란젤로에게 그 백효 성궁의 양쪽 벽화를 의뢰를 합니다. 두 사람의 그림을 그려놓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빈치에게는 앙리알,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에게는 하시나 전투인데 이게 피렌체하고 다른 도시하고 전쟁을 해서 이긴 거예요. 앙리알은 피렌체가 이기고 앙리알, 그 다음에 카시나 전투에서는 피사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둘 다 그리다가 말고 결국은 원작은 없고 모작품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게 위에가 다빈치가 아래쪽이 미켈란젤로인데 굉장히 다른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아주 엉뚱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막 군사들이 있다가 저기 쳐들어오는 바람에 저기 목욕을 하다가 뛰쳐나오는 이런 장면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두 그림이 모작만 남아있는데 그 당시에 화가들, 지망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나리자 같은 그러겠죠. 이것도 정말 뭐 말도 한도 없는데 어쨌든 이건 의리한 사람이 있죠.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는 비단 장사의 부인이죠, 그죠? 부인이고 아마 모델이 그 당시 24세기로 좀 된 것 같다 이런 배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미완성입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왜 모나리자를 자기가 갖고 있었나 이거죠. 의뢰를 받았으면 그 의뢰자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죽을 때까지 갖고 다녔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유물을 남기는데 프랑스 왕이 사가지고 지금 루브르에 있죠. 그러니까 루브르에 있는 게 이게 합법적으로 루브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책을 봐도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한 군데에서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리다가 자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받은 돈을 돌려주고 자기가 일생 갖고 다니면서 마지막까지 갖고 있었던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어쨌든 뭐 지금 난리죠, 그죠? 저는 이제 정말 확 느끼지 못하겠는데 루브르 가는 사람의 60, 70%가 모나리자 보러 간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그림을 남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렌체에 있는데 밀라노에 프랑스의 군주가 와서 또 다빈치에 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또 밀라노로 불러요. 갔다가 다시 불러서 밀라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총독차를 안 보아서 불러서 가게 됐는데 가서도 별 그림 의뢰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레오나르도의 첫 누드화인데 레다라는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이제 레다인데 신화에 나오는 거죠. 스파르타 왕 탄다루스의 아내인데요. 레다가 제우스가 굉장히 탑을 내가지고 백조로 변신을 해서 레다를 유혹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것도 의뢰받은 게 아니에요. 다빈치 자신이 그 주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도 이제 모작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 자기를 불렀던 샬랑 보아스가 죽고 타계를 하게 되니까 밀라노에 대한 프랑스 종말이 되죠. 그러면서 율리우스 2세 교황이 죽습니다. 그러면 레오 10세 같은 걸 하는데 그 레오 10세의 동생이 줄리아드 데 메디치입니다. 근데 아마 다빈치가 이 동생하고 조금 가까웠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레오 10세가 교황이 되니까 동생 따라가지고 가서 뭐 자금을 좀 얻지 않을까 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치가 다시 부흥을 하게 되죠. 근데 로마에 가서도 한 3년 있었는데 전혀 대접을 받지 못해요. 아주 푸대접입니다. 그죠? 라파엘로가 그림 하나를 그리면은 12,000 두카트를 받았는데 다빈치는 매달 33두카트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건 뭐 전혀 대접도 받지도 못하고 그림을 해도 받지 못합니다. 그저 그 동생 하나 가지고 그 연출을 해서 가서 뭘 자금을 좀 얻어볼까? 이런 자세였던 것 같아요. 일생 동안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가서 이제 요한하고 바쿠스,
바쿠스는 술의 신이죠, 그죠? 저기 로마로 디오니스가 로마로 하면 바쿠스가 됩니다. 근데 모양이 똑같아요. 모작 같죠, 그죠? 똑같은 모습인데 한쪽은 세례 요한이고 한쪽은 술의 신입니다, 그죠? 이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신앙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한번 통합을 해보자 하는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루이 12세가 타계를 하고 또 프랑스와 1세가 등극을 합니다. 근데 이 프랑스와 1세가 르네상스를 프랑스로 도입한 사람인데 다빈치에 대해서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이때 가서 건강했으면은 정말 마음대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됐습니다. 좋은 집도 내주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줬는데 병이 나요. 가자마자. 질병을 앓으면서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64세에 갔으니까 아주 늦게 갔어요. 이게 마지막에 만난 후원자가 좋아해가지고 궁하고 다비치의 집을 지하로 연결해서 항상 가서 만날 수 있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비치가 그냥 병이 나버립니다. 병이 나가지고 이제 64세, 7세죠. 수석 화가로 하게 됐는데 집도 내주고 지하로 병원하고 대단히 만족을 했는데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팔에 마비 증상이 생기고 뭐 궁정 건설을 하지만 이렇게 깊이 참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결국은 한 3년 만에 그죠 작품 활동을 여건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었는데 결국 활동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 묻히지 못하고 프로렉탕 성당의 수도원이 묻혔다고 하는데 그걸 나중에 참 몇백 년 후죠. 나폴레옹이 알고는 그 근처를 어떻게 해서 뭐 뼈 몇 조각을 모아가지고 다빈치하고 하고는 이제 공안을 모시는 이래서 지금 무덤으로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프랑스와 1세입니다. 그리고 위에가 이제 그 왕이 살던 데고 아래쪽이 고토로 내주는데 굉장히 아주 저택을 내줬습니다. 뭐 안에 개인 기도실도 있고 해서 지하로 연결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빈치의 세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주 멋있고 돈도 잘 쓰고 뭐 이런 거하고 실제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을 같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과연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해가지고 다빈치의 예술 철학이 뭐였을까? 저는 이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근데 항상 모든 얘기를 할 때 창의성, 독창성, 뭐 예술성 이러면 1번이 다빈치거든요. 모든 걸 분야를 다 합쳐가지고 2위가 섹스피어, 3위가 괴테, 4위가 뉴턴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항상 다빈치는 1위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런 평을 받았을까 이제 저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3위죠, 그죠? 일기에 거의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16세부터 55세까지인데요. 이때 이제 그 전에 선배 예술을 모방해서 자기 독자적인 어떤 예술 세계가 갖춰지는 이런 거죠. 고등 조각에 대한 친밀감 이런 게 있으면서 이상적인 형태로 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최초의 목각상인데요. 이때 이제 다빈치도 그렇고 미켈란젤로도 그렇고 해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해부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름아름으로 해서 이제 시체가 생기면은 가서 해부를 하고 그랬던 겁니다. 이 미켈란젤로도 성당에 신부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해서 시체 해부를 많이 했었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사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렇습니다. 목각입니다. 목각인데 이게 이제 그 성당의 그 자리에 지금도 남아 있는가. 처음 만들어서 놓여진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단에서 두 번째 작품인데 아직은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모방 상태에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문학자들이 주제를 주면은 데이라의 남친 데이라가 헤라클레스의 부인이에요. 부인이 켄타우로스에게 납치를 당해가지고 헤라클레스가 가서 구해오는 이런 주제를 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 했지만 표현이 좀 부족하다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박구석 퀴피드 이것도 그죠? 신화를 가지고 술에 취한 박구석하고 이러니까 의뢰한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의뢰해놓고 가지 않았다는 이런 것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피에타죠. 그죠? 피에타라는 건, 피티, 연민 이런 뜻입니다. 보통 명사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죽은 예수가 주제가 되면 뭐 그게 그림이든 조각이든 전부 피에타입니다.
피에타는 미켈란젤로한테서 아마 제일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23살 때 작품인데 조각가들이 이 앞에 가면은 조각할 마음을 잃는다, 용기를 잃는다 이런 소리를 마치 대리석을 밀가루처럼 만든 것 같다 이런 표현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세 때 이제 아주 천재 조각가로 부상이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비상입니다. 6m 쯤 되는 이거를 다빈치는 떨어지고 미켈란젤로가 로마에 있다가 복무를 하니까 자기 피에타를 내세우면서 내가 이런 걸 만들었다 해가지고 결국은 미켈란젤로가 당첨되죠. 굉장한 작품이죠. 그죠? 실제 성경 내용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다비가 아주 작고 이런 소년인데 이건 아주 건장 성경이 미켈란젤로한테서 새로 태어난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율리우스 2세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죠. 싸우기도 하고 뭐 난리인데 일을 맡겼다가 뺏고 뭐 자기 영묘로 만들어냈다가 또 딴 일 시키고 그래가지고 굉장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0여 개의 석상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아주 줄어들어가지고 얼마 안 남아있는 스치산 천사 굉장하죠. 4년 동안에 천장에 누워서 그린 겁니다. 이때만 해도 혼자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피렌체에 있는 유명한 화가들 조수를 다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왕창 다 갔는데 그리라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드니까 다 쫓아버린 거예요. 혼자 그린 거예요. 혼자 4년 동안 누워서. 어마어마한 작업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것도 주제를 교황은 신약을 주제로 하고 싶어 했는데 주제 가지고 잔소리하면 난 안 하겠다. 구약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자기의 철학이 뚜렷해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갔던 식입니다. 그래서 제1기가 이제 우리가 접하는 그런 것들이 대개 제1기에 만들어진 거고 제2기는 이제 56세부터 75세. 미켈란젤로는 8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89세. 자연사예요. 거의 자연사. 그 제가 패밀리를 보니까 아버지가 90세까지 살았더라고요. 어머니는 26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오래 살면서 정신적인 면이 좀 강조가 되는 이런 시기가 되고 메디치하고는 협조를 받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반목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전체 군주였거든요. 미켈란젤로는 반대로 된. 그래서 메디치가의 알렉산드로하고 반목을 일으키고 로마로 이주를 하고 나서 다시는 내가 피렌체 돌아오지 않겠다. 죽을 때까지 안 돌아왔어요. 그 후에 메디치가의 후계자로 바뀌고 했는데도 안 돌아갔습니다. 안 들어가고 로마에서 이 최후의 심판이죠. 그죠? 네 개의 축으로 되어 있는데 하늘, 그 다음에 중간층인 저 아주 그냥 체육인 같잖아요. 그리스도가 그죠? 아주 건전한 그리스도가 심판을 내리는 장면이고 요동 지옥, 요동에서 구해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시스테나 상당히 천정하고는 구도가 아주 다르죠. 그죠? 나눠서 한 게 아니고 벽 전체를 하나의 면으로 놓고 그린 이게 아마 60세가 넘어서 그린 겁니다. 4년 동안 걸쳐가지고 그죠? 이런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그 회화만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처형당하는 거. 그죠? 로마를 탈출해서 가려고 하다가 계시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처형을 당하는데 예수님처럼 서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거꾸로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 장면도 하고 바로의 회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계시를 받고 회개하는 이런 장면을 그래서 이제 그게 제2기가 됩니다. 제3기는 76세부터 89세까지 말년이죠. 그죠? 말년인데 이때는 딱 한 가지만 그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피에타예요. 그죠? 그러니까 피에타에 대한 이 미켈란젤로의 그 사고 과정이나 이런 걸 잘 연구를 하면 아마 미켈란젤로의 생애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유일하게 이 작품은 의뢰를 받지 않은 겁니다. 미켈란젤로 자신의 내적인 어떤 요구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제위는 4인 구조죠. 그죠? 그 다음에 3인 구조. 마지막인 2인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이 세 가지를 피에타로 그렸는데 셋 다 미완성이에요. 셋 다 미완성입니다. 그러더라. 뭐 또 두 번째 건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발 쪽을 또 자기가 그냥 망치로 깨버립니다. 이 제자들이 가서 얘기해서 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피에타, 이 마리아와 예수하고의 관계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제일 밑에 게 이제 마지막 방입니다. 아주 말라비틀어진 마리아가 말라비틀어진 예수를 뒤에서 안고 있는 둘이 그냥 구별이 안 되는 하나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이건 이제 밀라노에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방 하나에 이렇게 이게 다 이제 모두 미완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해보면은 아까 뭐 출생부터 이런 건 제가 다 말씀드렸죠. 그죠? 발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뭐 다빈치는 나머지는 이제 아빠가 다른 이런 엄마가 다른 형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혀 접촉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접촉은 없었고, 조교 교육 과정도 그렇죠. 배우교회 와서 처음하고, 그다음에 독서는 둘 다 엄청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다빈치 독서도 어마어마했고, 미켈란젤로도 어마어마했고, 철학적으로는 신플라톤주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쪽입니다. 교황의 관부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교황한테 배척을 당하고 일껏한 그 사람의 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모든 작품들을 다 의뢰를 받고 자기 뜻대로 했던 이런 게 있죠. 그죠? 메디치하고 관계도 다빈치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말로는 뭐 거의 친분도 없었지만 메디치가 하는 자기를 유명하게 만들기도 하였고 동시에 망치게 됐다. 유명하게 만들었던 부분은 뚜렷하지가 않아요. 관계가.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반박 상태에 있었지만 예술적으로는 끝까지 서포트를 받고 정치적으로 했지만 메디치가에서도 미켈란젤로를 후원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아까 공간 활동도 그죠. 다빈치는 굉장히 미저러블해요. 어떤 철학이 해석되는 게 아니라 후원자를 쫓아가지고 그죠. 그분들 쫓아다니면서 의뢰받은 것도 거의 없고 또 초상화를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다빈치는 초상화 아예 손을 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초상화도 거부를 하고 아예 그리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유일하게 카발리에라가 이제 동성애의 관계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그 젊은 화가인데 그 잠깐 그려줬는데 그것도 이제 없어지는 그런 것을. 그리고 예수하고 성모 마리아하고 관계도 다빈치는 항상 어린 예수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성인이 된 예수, 돌아가신 예수의 모습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 예술 정신을 보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 정신이 도입이 되고 그죠. 정신보다는 물질이 강조가 된 현실주의자, 실용주의, 자유분방하고 뭐 관계는 그죠. 뭐 온갖 그 성한된 데가 없죠. 그죠. 모든 분야에 다 이름이 다 올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를 보면은 제가 내린 진단은 크리에이티브 ADHD 상당히 산만한데 창의성이 있는 산만함. 이제 이런 식으로 붙여놨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순수 예술가입니다. 정신적인 게 물질보다 앞서는 거고, 이상주의자, 신비주의, 금욕주의, 시인 철학가, 양쪽 다 이제 뭐 조각이나 그림만 한 게 아니라 인문학적인, 종교 신화적인 게 다 통합이 돼가지고 그런 업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이런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죽음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그냥 아주 좋은 조건에서 가자마자 병이 나고 활동을 못하고 죽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프랑스와 1세의 무릎에서 임종을 맞는 레오나르도. 이게 한 3, 400년 후에 화가가 그린 거예요. 근데 실제 기록에서는 다빈치가 임종을 할 때 프랑스와 1세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프랑스에. 딴 데 가 있어가지고 상상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프랑스와 1세는 정말 자기 아버지처럼 모시던 이런 상태였는데 또 불행하게도 질병이 나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죠. 교회 바깥 다른 성당에 있었는데 몇백 년 후에 나폴레옹이 이걸 찾아내가지고 교회를 하나 짓고 교회를 지었는데 이게 뭐 기도 드리는 이런 게 아니라 다빈치의 시신을 모시기 위한 그런 교회를 하나 하고 거기서 이제 가지고 온 유골 같은 걸 가지고 다빈치의 무덤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보아즈 거기 성에 가면 그 성 안에 다빈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이제 생을 마치게 된 그런 게 되죠. 거기에 이제 이건 그래서 최근에 만든 것 같습니다. 그 근처에 성보아즈 그 근처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흉상이 이렇게 이제 해서 기리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제 나중에 이제 거의 89세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켈란젤로는 자연사 같아요. 자연사. 89세에 한 일주일 전까지 피에타 조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던 피에타 조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력이 약해가지고 뭐 돌아가시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는 모든 과정을 옆에서 이제 제자들이 다 기록을 아주 자세하게 남겼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벗어나려고 하고 말을 타려고 하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카발리에리 볼테라 카발리에리가 동성애 근데 아마 아주 분명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카발리에리는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근데 워낙 미켈란젤로와 가깝게 해가지고 그런 데 소문이 났던 그런 젊은 화가였는데 미켈란젤로 제자이기도 하고 이제 임종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 직전에 아주 희미하지만 확고한 모습.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영혼을 맡깁니다. 육신은 이 땅에 재산 지적으로 이런 걸 남겼고 임종을 지킨 사인 그 사람들의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언을 로마에서 사망을 했지만 고향에 묻히고 싶다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와서 산타크루체 성당 여기에 이제 유명 인사들이 많이 묻혀 있죠. 그죠? 거기에 이제 여기 위에가 우측이 다빈치의 묘소인데요. 남의 묘소는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고 자기 묘소는 이제 제자들이 만들었으니까 작품은 아마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핵심 사상을 보면 제가 이런 걸 하기로 마음을 먹은 그게 이제 핵심 사상이었죠. 그죠? 핵심 사상인데 다빈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떤 대립적인 거에 합의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사상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하나 사상은 어떤 분야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느낄 때는 거기에 깔려있는 건 하나 사상. 여러 가지 대립적인 게.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전제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신화적인 거, 인간과 자연. 그래서 항상 자연을 그렇죠. 인간과 같이 그리고 물감에 대한 것도 프레스코 템페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템페라는 사실은 뭐 다비치가 만든 건 아니죠. 그죠? 그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죠. 기름 대신에 달걀 노른자를 써서 하는 이런 거 봅니다. 프레스코는 회죽을 해가지고 마르기 전에 그죠? 마르지도 그래가지고 회죽이 이제 마르게 되면 색깔이 입혀지는 이런 건데 빨리빨리 그려야 돼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양쪽 다 단점이 있으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시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 시도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스푸마토 이게 이제 경계가 없는 어떤 대상을 그릴 때 대상의 경계가 없어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인상, 신비로운 인상을 주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이런 건데 이 기법은 아마 다빈치가 처음 고안해낸 것 같아요. 아마 저기 모나리자가 아마 대표적인 작품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함과 부드러움 이런 것을 내외 상하, 공안적 입체와 평면 이렇게 합이 되는 전통과 개혁적인 것, 자연과학과 미술, 그래서 과학적으로 했죠. 그죠? 의학과 미술인데요. 의학 그 시체 해부를 굉장히 자세하게 했습니다. 다빈치가 해부한 그 해부도와 의학 책에 실릴 정도로 자세하게 기술이 돼 있어요. 근데 그 해부에 대한 태도도 미켈란젤로하고 다빈치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다빈치는 인체 자체에 대한 관심입니다. 인체 자체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림하고는 관계없이 해부도를 그려놓은 거죠. 근데 미켈란젤로는 작품에 반영하기 위한 그 해부학이었거든요. 자기 조각을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목적은 아주 다른 거죠. 그죠? 근데 인덱스 들어간 건 다빈치. 그러니까 의학하고 미술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완성과 미완성. 이거 하도 미완성이 많으니까 왜 미완성이냐? 왜 미완성? 의도적인 미완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념으로 보면 이 완성과 미완성이라고 하는 게 다빈치하고 미켈란젤로 해서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걸 나중에 로댕이 받아들여가지고 미완성이라는 걸 한 독립적인 조각의 분야로 독립을 시킵니다. 미완성 자체가 독립된 분야가 되는 거예요. 로댕에 가서.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다가 어느 정도까지 가서 다 표현이 됐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의도적인 미완성인 거죠. 그죠? 이런 걸 이제 기초를 받은. 그래서 미켈란젤로도 보면 결국 살리는 건축과 회화 조각, 그림을 조각처럼 그리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각이 우선이었어요. 신과 인간의 합의. 시와 문학도 미켈란젤로가 시집을 냈거든요. 시집. 근데 그냥 재미로 쓴 게 아니라 미켈란젤로가 쓴 시집을 토마스 만이라는 노벨 문학상 작가가 미켈란젤로의 시에 나타나는 미켈란젤로의 감수성에 대하여 이런 책을 썼으니까 완전한 시인이죠. 그렇죠? 완전한 시인입니다. 자유와 구성.
노회상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노회상. 주관과 객관, 물질과 정신, 이교도와 기독교. 같은 그림 안에 이교도, 기독교가 같이 있는 이 합이죠. 그죠?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신화와 종교, 철학과 예술, 철학과 예술, 단테의 칭령. 역시 미켈란젤로도 완성과 미완성이 많지는 않죠. 그죠? 주로 노회상을 만들 때, 그런데 사실 제가 미켈란젤로에 대한 그걸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마음 먹은 건 노회상을 봤을 때예요. 피렌체에 가서 아카데미아라는 미술관에서 미켈란젤로의 다비상을 모시기 위한 박물관이에요. 근데 양옆에 미완성 작품들이 쭉 도열해 있는데 저는 그 미완성 작품을 보고는 하도 놀라가지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막 사람이 지금 돌멩이에서 깨어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돌멩이를 가지고 이렇게 생명력을 불어넣는가. 그래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미켈란젤로 이제 한번 다 살펴본 그런 건데 그게 돼서 다빈치까지 나간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보면 근대 예술의 초석이 됩니다. 미술의 개념을 확고히 했다. 서양 미술에서 새로운 파라다임을 제시를 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도 고유한 창작에서 이렇게 차오고 인문학과 통섭적이죠. 그죠? 지금 말씀드리면 통섭입니다. 그죠? 문학과 예술과 종교와 신화와 모든 인문학적인 게 예술과 조합으로 통합이 된 이런 건데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발전했다. 이런 기술이 나오는데 둘 관계는 아주 좋지 않았어요. 한두 번 길에서 만날까말까하고 다빈치의 미켈란젤로의 그 다비드를 어디다 위치하느냐 그 위원회에 다빈치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한두 번 둘이 관계는 아주 좋지 않았어요. 나이는 한 23년 선배죠 다빈치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완성 예술의 한 독립된 분야로 양쪽 다 왜 미완성을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로딩이 받아들여가지고 정말 미완성을 한 독립된 분야로 독립을 시킨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건 제가 제 생각이 아니고 이런저런 책들에 나타난 걸 제가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이 다빈치의 동생 밀라노 가보시면 라스칼라 극장 바로 앞에 다빈치가 있어요. 그죠?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다 밀라노에 갈 때는 처음에는 음악가로 갔습니다. 음악가로. 밀라노 갈 때. 그림을 나중에 맺죠. 이게 라스칼라 앞에 다빈치가 있는 게 별로 어색하진 않아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바로 코앞에 광장에 있죠. 그죠? 그리고 살바토르 문디라고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게 다빈치 작품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나중에 다빈치 작품이라는 게 밝혀지고 나서 값이 4억 5천만 달러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전까지 그림이 피카소가 그린 게 제일 비싼 게 2억 한 2, 3천만 달러였던가 봐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매입자 이름이 안 밝혀졌습니다. 한 2, 3분 후에 신문을 보니까 빈살만이 매입을 했더라고요. 빈살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슬람 교인이 또 이런 짓을 했나 이랬지만 어쨌든 빈살만에 해서 4억 5천만 달러 값이 된 이런 겁니다. 이 루블 박물관에서 반항하는 노예상을 두 개나 구별을 했는데 두 개 다 지금 두 개는 다 루블 박물관에서 죽어가는 노예를 미완성도 많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이 슬라이드를 만든 게 한 3, 4년 전인데 그때는 제가 되게 혼자서 재밌어 하고 이랬는데 다시 보니까 조금 좀 제 자신이 좀 허전해요. 허전한 게 책에 나와 있는 요약하고 이런 것들이 그림하고 제가 직접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 그림이 입체와 평면이 합일이 됐냐. 그 다음에 공간적인 게 어떻게 합일이, 이런 게, 그때는 그냥 보통으로 인용을 했는데, 지금,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철학이 그림이 어떻게 반영이 됐냐. 플라톤 중에는 조금 설명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보니까 좀 보완을 해야 될 점들, 이런 게 많은데, 뭐 기회가 있으면 좀 다시 한번 살펴보지만, 그때는 제가 아주 재미있게 했다가 이번에 다시 보니까 약간은 허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사람들의 작품 활동이 저의 그 큰 모델, 뭐 그래서 제가 마음 같아서는 그 인간 이해한 모델, 만사형투 모델하고 하나사상,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혹시 뭐 회의를 하셨다가 중간에
결혼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와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자, 교수님 정말 엄청나십니다. 의사로서 또 미술 전문가로서 음악 전문가로서 정말 오늘은 특히 평소에 허무하고 관심 많았던 두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 다빈치에 대한 출생부터 성장, 작품, 사상까지 이렇게 해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분 손 드시죠. 네, 이장관님. 예, 우리 강의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의사로서, 의학도로서 왜 이렇게 예술에 심취하게 된 무슨 개인적 사주, 배경이 뭔지 하나 궁금하고요. 또 미켈란젤로 다빈치 중세에 보면 음악가도 그렇고 미술가도 다 고무적에 다 몰려 있는데 왜 오늘날 이런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나 바하나 베토벤 같은 예술가들이 못 나올까요? 사람이 달라졌나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첫 번째 모델을 말씀드리면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경우를 예를 들더라도 음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음악을 좀 깊게 알고 열심히 한 그 숫자를 따진다면은 의사가 굉장히 많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신화 쪽으로 가면 의학하고 음악이 하나가 됩니다. 신화로 가면 아폴로가 음악의 신, 의술의 신, 활의 신, 예언의 신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의 신이기도 하고 의학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술로는 아스크레피우스라는 아들한테 넘어가고 음악은 올페우스한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아폴로예요. 그러니까 원래 신화적으로 보면 음악하고 의학은 뿌리가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러면 왜 신화가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생각을 하면 결국은 음악과 의학의 공통적인 점은 하모니예요, 하모니죠. 의학도 결국은 안에 기관들의 기능이 조화가 깨지면 질병이 되는 거거든요. 음악의 기본 특성은 또 하모니죠, 그죠? 그러니까 하모니라는 데서 음악과 의학이 만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미술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이제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거나 인간의 건강을 설명할 때 바이오사이코 소셜한 모델에서 바이오사이코 소시오 스피리추얼 모델로 나가야 된다. 영적인 건 이거는 그걸 누가 포함시키고 안 시키고 아니라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걸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종교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게 영적인 주제를 다뤄왔으니까 결국 건강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시기가 있죠, 그죠?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라파엘 같은 시기로 같이 살았어요. 또 고전주의로 와서는 베토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게 어떤 그 영적인 기가 이게 어느 시대에 집중되지 않는가 이렇게 한다. 그리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그런 게 있고 그때도 있고 또 1809년에 맨델스존이거든요. 1810년에 슈만하고 쇼판이거든요. 1811년에 리스트가 태어나거든요. 1813년에 바그너가 태어나거든요. 이 4, 5년 동안에 낭만주의 작곡가들이 또 집중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가 아마 이 우주의 영적인 기가 한데로 모아지는 이런 시기가 있지 않을까. 저는 혼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현대도 이제 봐야 되겠죠. 지금도 뛰어난 음악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작곡되는 그 스타일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고전 낭만, 인상주의 이렇게 오면서 현대음악으로 보면 이게 음악이자면 자기들끼리도 이게 음악이냐 소음이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작곡의 방향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래도
현대음악은 그 나름대로의 작곡의 틀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진수라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진중권 씨 동생인데 지금 현대음악 작곡가로는 세계 1위예요. 10년 동안 모든 현대음악 작곡상을 진숙 씨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을 보다가 매년 일정한 시기가 되면 진숙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숙 선생을 제가 한번 정리를 다 했습니다. 서울대 나와가지고 강석 선생님 하고서 그 저기 윤희상의 세컨 제네레이션쯤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틀이 있죠, 그죠? 이거 유명한 작곡가들이 몇 사람 있거든요. 근대 비엔나 3일방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깝게 못하긴 한데 또 스페셜리스트들이 보면은 또 집중되는 이런 게 있는데 워낙 이제 음악 스타일 작곡되는 방향이 우리가 익숙한 음악하고는 너무 달라가지고 가까워지기 어려운 게 있지만 저는 이렇게 지나면서 시대를 지금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유명한 철학들이 집중적으로 태어났듯이 이래가지고 아마 그 우주의 길이 붙이는 길을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의사 선생님들 중에 주변에 특히 클래식 음악에 일가견을 갖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미술까지 이렇게 두루 섭렵을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오늘 만나서 너무너무 고맙고 기쁩니다. 자,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질문이 없나 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지금 그 성애자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동성애를 남색정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일종의 병인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는 이게 뭐 사람별로 다르긴 합니다만은 뭐 동성간 결혼도 허용을 하고 하는 이런 현실에서 특히 보면 예술가들이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좀 그런 첫 질문은 왜 예술가들, 특히 예술가들한테 그런 성향 사람들이 많은 건가? 아, 그리고 또 네. 그 당시에 이제 처벌을 사형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게 본능인데 그걸 어떻게 법으로 그렇게 다스릴 수 있을 건가? 그 당시에도 뭐, 좀 궁금해가지고 주식하고 좀 다릅니다만 듣고 싶습니다. 글쎄, 그건 제가 왜 예술가들한테 많은가 하는 건 제가 뭐 적절하게 답변을 드리긴 어려운데 실제로 참 많습니다. 차이콥스키도 그랬죠. 차이콥스키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 유명한 지휘자들, 우리가 잘 아는 지휘자들이 동성애자들이 많은데 왜 특별히 예술가들한테서 더 많은지 어떤 지가 사실은 좀 상당히 포메이시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플로렌스에서는 특히 많았던 것 같아요. 플로렌서 이러면은 그게 동성애자처럼 말이 쓰였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 종교적인 거하고도 관련되는 것 같고, 사역까지 한 거는, 근데 이제 아마 그게 예술가들이 어떤 창작 활동하고 어떤 뭐 간접적인 관계는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반인들이 동성애자라고 그러면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예술가들 누가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부각이 되니까 굉장히 흔한 것처럼 또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죠? 동성애자하고 또 질문. 그 당시에도 왜 그렇게 법적으로 아마 처벌을 했는지 아마 종교적인 이유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싶어요. 뭐 판단 내려지면 거의 사형을 받다시피 하는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제 질문의 근본적인 의도는 왜 그들이 이성애자로서 네. 주변의 여러 여성들과 교류를 통해 가지고 시도를 꾸렸더라면 그 탁월하고 우월한 여주자가 도시에 많이 끌릴 수 있었을 건데 그게 안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끝나드리고서 둘 다, 비란대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깝죠. 저는 상당히 아까운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게 자기들이 어떤 예술적인 창작력이
관계가 있는 건지 어떤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베토벤 같은 경우도 결혼하고 독신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베토벤은 관계는 굉장히 많이 맺었죠. 관계도 뭐 수도 항상 여인 옆에 있었으니까. 근데 베토벤의 경우는 분명히 그 여인이 음악적인 창작력을 자극한 존재로서의 여인들, 이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조금 비슷하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차이콥스키도 뭐, 그 당시에는 러시아도 사회였죠. 나중에 그 콜레라 유행을 하는데 고위층에서 너 죽어 그럼 사임당하니까 죽어라 한 이런 메시지가 가서 콜레라 유행을 할 때 저기 냉수를 벌컥 먹어 마시고 그러니까 비천 6번 협조곡을 자기가 취하고 나서 한 10일 만에 콜레라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굉장히 엄격하게 다뤘던 것 같고 의학적으로 보면 호모섹슈얼리티는 병이 아닙니다. 1987년도에 그 전까지는 성도착증해가지고 호모섹슈얼리티가 들어가 있었는데 87년에 정식으로 빠졌어요. 질병에서 빠지고 정상의 한변 끝쪽 엑스트림 이렇게 해서 뭐 전혀 의학적으로는 질병은 정상에 보류되어 있고 나라에 따라서 결혼도 허락하고 그러잖아요. 네덜란드 같은 데서는 뭐 정식으로 부부관계도 인정을 하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뭐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자, 정말 대단하신 박학입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좋은 시간 나눴으면 하는 그런 뜨거움이 드네요. 박 회장님, 원래 우리 마지막이죠. 이 수업이 12월 없죠. 회장님 인사 말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우리 강사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영문 회장님, 오늘 한해 마무리 인사 좀 해주시죠. 조금 길게 조말하다 나오세요. 여기 계신 분 다 제가 봤거든요. 1월 달에 나오실 거죠?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그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